사장님한테 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리테일이 이제 단순히 파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리테일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니네 매장 안에 삼성전자 매장을 우리가 체험 매장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베스트바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 1,500개 정도 매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달까지 한 6개월 사이에 그 1,500개 매장에 다 삼성전자 매장을 체험 매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집어넣고 바뀌면서 베스트바이도 매출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때 6월에 저희가 글로벌 1등을 했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네.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다음, 연결, 그리고 한명 밀레니얼의 귀향의 저자인 전창록 원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권 정도의 책을 출판했고 지금은 경북 영주에서 영주 비전경제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창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처음 직장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라 그래서 광고 기획자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의 글로벌 마케팅, 리테일 이런 일을 좀 담당하다가 삼성을 그만두고 나와서 IGM 세계경영연구원이라는 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교수로 좀 잠깐 있다가 그리고 경북경제진흥원장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영주 비전경제연구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장님을 만나 뵀을 때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을 많이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이후에 나오셨을 때 만나 뵀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를 전 세계에 판매할 때 그 주역이셨었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애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애플의 마케팅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진짜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네요. 그때 버버리에서 일하다가 와서 애플의 리테일을 혁신하려고 했던 안젤라 아렌츠였습니다. 안젤라 아렌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삼성 휴대폰에 이제 안젤라 아렌츠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테일을 총괄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애플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애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그 이기는 전략도 짜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기는 성과가 있으셨나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얘기고요. 사실은 좀 달라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2000년 제가 6월 29일에 입사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휴대폰을 한 2천만 대 정도 팔 때 제가 입사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사실은 그동안 CDMA만 하다가 GSM이라 그래서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 첫 진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했던 전략이 사실은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 테크놀로지로 좀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기술을 강조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마케팅을 했던 게 기술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고객들의 세그먼트를 통해서 친화적으로 고객 지향적으로 팔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첫 번째 냈던 폰이 사실은 그 듀얼 폴더 폰이 있습니다. 폴더 폰인데 바깥에 폴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SMS나 문자나 이 전화가 온 것들을 빨리 알 수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빨리 알 수 있다. 빠르다라는 걸로 팔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밤에 보면 이게 이제 파랗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뻤어요. 껌껌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루 아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성용 패션 폰으로 팔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그 폰으로 해서 GSM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테크놀로지 제품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어떤 소비자 취향의 제품으로 우리가 소구를 해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가다가 한 2005년, 6년쯤에서 모토로라의 레이저라는 폰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0mm 이하 굉장히 얇은 폰이 되면서 얘가 이제 프리미엄 패션의 이미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의 또 다른 경쟁사인 노키아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이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게 저희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패션 그 다음에 중요 시장 중심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매스 시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야, 우리가 휴대폰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가 되려면은 특정 세그만 공략해서는 안 되겠다.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에서부터 하이엔드에서부터 로엔드까지
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다 팔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사실은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든가 하이엔드 제품을 팔 때는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보통 그 풀 전략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을 땡기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땡기기 위해서 주로 ATL, 광고라든가 브랜딩 액티비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을 땡기는 거고, 매스 제품을 팔 때는 이제 매장 끝단, 매장단에서 세일즈 포스들이 우리 제품들을 소개해주고 프로모션해주고 권유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BTL 액티비티 내지는 푸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마케팅 팀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많이 키웠다가 저희가 이제 리테일을 강화하기로 할 때 마케팅 팀을 떠나서 한 2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리테일을 만들었던 거죠. 안젤라 아렌츠하고 애플하고 대항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제가 이제 리테일을 우리가 한 2008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리테일을 시작을 했었고, 애플의 이제 그 스마트폰이 2007년 말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이미 열 때 사실은 안젤라 아렌츠가 오기 전에도 애플의 리테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팔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의 리테일 팀이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가서 배워서 지니어스 바도 만들고, 사실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휴대폰은 우리가 사실 목합 전시를 했지 리얼폰을 전시한 건 애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리테일에 있어서 DNA가 좀 틀리죠.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출발점 자체가 틀리고, 애플은 전 세계 약 한 580여 개 정도의 애플 직영 매장에서만 나오는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17%, 18% 정도 되는 거죠. 애플은 사실은 브랜드 파워가 세기 때문에 자기들 단독 매장으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삼성 단독 매장도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사업자라든가 지역의 리테일러들하고 같이 해서 협업 매장, 샵인샵 매장들을 많이 여는 게 다른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7, 18%다. 그러면 저희도 그 정도 매출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7, 18%를 냈지만은, 애플은 한 580개 매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한 2만 5천 개, 3만 개 정도 매장들을 가지고 있었죠. 샵인샵이라. 매장이 샵인샵이라든가 다 합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접근 자체는 틀렸지만 결과로는 비슷했고, 애플이 고객한테 전했던 깊이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전하지는 못했죠. 그 이제 갤럭시폰 글로벌 마케팅 하실 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 2006년인가 저희가 이제 패션 세그먼트 있다가 이제 뮤직폰을 론칭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뮤직폰을 잘하던 데가 이제 소니 에릭슨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뮤직폰을 론칭하려고 해서 앞면 쪽은 뭐 MP3, 뒷면은 폰인, 그 당시에 이제 폼팩터 상으로 굉장히 이노버티브한 제품을 저희가 이제 출시하기로 했고, 야, 이게 정말 이노버티브한 제품이니까 뮤직에 우리가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비욘세를 저희가 모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비욘세를 만나러 이제 뉴욕을 가서 아버님이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네네.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올라가서 뉴욕 중심가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딸 저기서 지금 그 운동하고 있는데 가서 인사나 하라고 그래서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스튜디오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비욘세랑 허그도 하고, 비욘세가 이제 우리 아이들 주라고 자기 CD에다 사인도 해줬는데 와이프가 다 버렸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작은 굉장히 잘 됐는데 중간에 막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비욘세가 영화에 하나 나왔었어요. 의외로 비욘세가 그 영화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평론가들이 비욘세가 업스테이지 당했다. 원래 업스테이지라는 말이 후배가 선배보다 잘했을 때 업스테이지 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이 비욘세 뮤직폰을 가지고 폰의 펜네임을 업스테이지라고 지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소니 에릭슨을 잡아먹고 업스테이지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욘세가 기분이 나빴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폰을 낼 때 이 매스 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욘세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래서 그 폰에는 비욘세 동영상, 사진, 그 다음에 비욘세가 좋아하는 버건디 칼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비욘세가 상대적으로 이 매스폰 처음 광고 계약 자체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해줬는데, 비욘세 생각에는 이 스페셜 에디션 폰에서 내가 로얄티를 많이 받으면은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어그리를 해줬던 건데, 근데 저희가 SKT, 미국의 AT&T 이런 이제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건 너무 비싸다, 스페셜 에디션 폰은. 그래서 매스폰에만 관심 있고, 제가 이걸 밀고 싶어도 참 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욘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기분이 나빴던 거죠. 삼성이 이 폰은 별로 안 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품이 나와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비욘세가 광고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제품은 나갔는데 광고가 계속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압박을 당하셨겠네요. 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압박을 당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사표 내셔야 거의 뭐 사표를 쓰는 와중까지 갔습니다. 거의 사표를 쓰는 와중까지. 심할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그 당시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지옥에 갔다 오셨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비욘세 마지막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오사카에 공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사카로 날아가서 비욘세 아버지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딱 앉아 있었는데 단판은 안 되고 비욘세 아버지는 떠나고 오사카의 그 벚꽃은 아름다운데 벚꽃이 이렇게 쫙 나는 지옥으로 눈처럼 떨어지는 그때 제가 쓸쓸히 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느꼈던 그 교훈이 우리 협상을 할 때 정직해야 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커먼 그라운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심할서 안 쓰시고 사표 안 쓰셔도 됐었죠? 심할서는 안 썼지만 제가 아까 저기 리테일 팀으로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런 두 명만 데리고 제가 새로운 일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된 거죠. 원장님 대부분은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말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마구 방출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어차피 저기 사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성공한 사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리테일 팀을 제가 처음에 딱 맡고 나서 리테일 팀을 사실은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리테일이 워킹한다 정말 필요하다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사실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한 2억 4천, 3억? 3억 정도 되나요? 미국이 2억 4천이고 거기 3억 정도 되나 보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저희가 항상 그 휴대폰 마켓 셰어가 5% 언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들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100일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싱글 디지진 마켓 셰어를 더블 디짓으로 만들어 보겠다. 2 디짓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 이제 100일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처럼 록시마스라 그래서 휴대폰 매장이 몇백 개가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걸 내면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소문이 퍼지는 거죠. 휴대폰 쪽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그냥 거기를 돌았어요. 계속 인사만 하고 돌고 뭐 say hello.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인사하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는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돌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는 휴대폰을 다 이렇게 그 유리 상자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놔요. 꺼내놓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입은 목합이지만 훔쳐갈까봐 그걸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손님이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손님은 직접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점원이 어떤 폰을 보여주느냐가 매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팔리는 모델, 알려진 모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모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리 매장 위에 올려놓는 전시대를 만들자. 그러면 소비자가 일단 그게 눈에 띄니까 자기가 먼저 그걸 집어서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테이블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 한 3개인가 4개 정도를 전시할 수 있는 이 요만한 작은 전시대를 해서 유리천장 위에다가 전시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했더니 정말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인하우스 쉐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매출이 바뀌었고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리테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살아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얘기에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는 애플보다 늦게 들어갔지만 글로벌 1등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글로벌 1등을 하려면 사실 제일 큰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지 글로벌 1등이 되는데 근데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프레젠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한국은 곳곳에 보면은 삼성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SKT 매장을 가도 삼성이 있고 근데 사실은 미국 시장에는 워낙 애플 매장도 많고 애플 직매장도 많고 우리 프레젠스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아마 2012년 그때 이제 베스트바이가 3Q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3Q 실적에서 베스트바이의 스퀘어 미터당 매출이 떨어졌어요. 전분기보다. 리테일 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퀘어 미터당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요즘 온라인 시장에서는 한 사람당 바스켓 구매액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보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많이 산다. 떨어져서 베스트바이로 위기다라고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들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베스트바이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니네 매장을 체험 매장으로 우리랑 같이 만들자라고 그 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사업부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마실장 저 전용기를 타고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그 베스트바이 헤드쿼터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회장님한테 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리테일이 이제 단순히 파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리테일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니네 매장 안에 삼성전자 매장을 우리가 체험 매장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베스트바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 1,500개 정도 매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달까지 한 6개월 사이에 그 1,500개 매장에 다 삼성전자 매장을 체험 매장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도 집어넣고 바뀌면서 베스트바이도 매출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때 6월에 저희가 글로벌 1등을 했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타이밍이 이제 에브리띵이다. 정말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베스트바이 3Q 실적 발표를 듣고 거기서 다가가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베스트바이는 굉장히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이제 샵인샵이나 아니면 체험 매장을 만들어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 걸로 그게 이제 상승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는데 그걸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저희가 하고 나서 베스트바이가 아 이게 워킹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안하고 소니에 제안하고 뭐 여러 군데 제안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그 체험 매장으로 바꿨던 거죠. 그게 바로 예, 여기 삼성전자의 예. 제안이었구나.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베스트바이 관련된 책도 저희가 유튜브 안에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지점을 이제 네. 체험 매장을 만들었거나 샵인샵을 만들었거나 한 점이 다시 베스트바이의 곡선을 위로 상향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또 여기 전창록 원장님께서 먼저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제안했었던 일이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